1990년 6월 25일 서울 송파구에서 7살을 한 여자아이가 사라집니다. 정오가 지나도록 유치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아이 엄마가 찾아가자 유치원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전화해서 애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엄마인 척 아이를 불러서 데려간 거죠. 다음 날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아이는 잘 있다. 걱정 마라.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계좌로 돈을 붙여라. 변성기를 겪고 있는 사춘기 남성으로 추정되는 목소리. 발신지는 서울의 공중전화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은행의 서울 지점마다 형사를 배치합니다. 유괴범의 계좌로는 3천만 원이 입금되죠. 이윽고 서울 명동의 한 현금 인출기에서 출금 시도가 포착됩니다. 사람이 가득 찬 거리에서 벌어진 추격전. 붙잡힌 범인은 24살 여성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집니다. 서울 유명 대학교 졸업, 방송국 기자로 입사, 화려한 유괴범의 이력은 전부 가짜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가짜 대학생 홍순영 유괴살인 사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진짜 이 유괴 사건 정말 가장 약한 아이들을 상대로 벌이는 정말 나쁜 범죄 아닙니까? 저는 유괴 사건에 대한 약간 제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1988년도에 제가 그때 서울 송파동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옆 동네였던 이 삼전동에서 초등학교 아마 여자아이가 그때 유괴 사건이 벌어져서 정말 온 나라가 그냥 난리 법석이 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직접 그 강남경찰서 수사를 맡고 있던 강남경찰서에 가가지고 네가 지금이라도 자수하면은 선처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온 나라가 정말 그 아이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뭐 저도 당연히 옆 동네 사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좀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막 간절히 기도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자, 이 사건도 약간 유사한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로 좀 돌아가 볼까요? 네, 당시 그 아이는 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유치원에 등교했는데 그 이제 등하원하는 유치원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다녔습니다. 보통 정오면 집에 들어왔는데요. 이날따라 집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어머니가 직접 이 유치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유치원 선생님은 어머님께서 혹시 전화해서 30분 전쯤에 집에 일이 있으니까 애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면서 갑자기 연락이 이미 왔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는데 계속 오지 않아서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이의 집으로 아이가 부모에게 유괴범이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유괴범이 아이는 잘 있다. 걱정 마라. 5천만 원이 필요하다. 돌려받고 싶으면 신고하지 말고 돈을 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끊었는데요. 일단 아이 엄마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기억해낸 것은 목소리의 뉘앙스였습니다. 목소리에서 좀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남성 같은 목소리였다. 10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경찰이 또 기다립니다.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가명의 계좌 주소를 대면서 여기로 돈을 보내라.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빨리 붙여라. 이렇게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지역 공중전화로 추정되는 번호로 계속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일단 가명의 계좌가 당시 금융실명제라서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입금한다면 언젠가 돈을 뺄 수 있으니까 경찰이 추적을 시작합니다. 자, 방금 소개한 대로 이 아이 엄마는 10대 후반 정도의 남성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단서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뭐가 됐든 잡혔죠. 네, 맞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통장을 다 실명으로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추적을 하면 다 알 수 있죠. 뭐 대포나 이 타인 명의 통장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명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돈을 보내는 다음 돈을 뺄 테니까 그 해당 은행 서울시 내 모든 지점에 이제 경찰관을 보낸 겁니다. 돈을 뽑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잠복을 시작했는데 일단 요구한 돈 가운데 3천만 원을 우선 입금을 했고요. 그 다음 날 이 출금 시도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 유괴범이 서울 명동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50만 원을 인출했던 건데요. 일부만 딱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입질로 받고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명동의 또 다른 인출금기에서 6번에 걸쳐서 260만 원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명동 근처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추적을 했고 결국 붙잡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범인은 24살 여성 홍순영이었습니다. 자, 앞서 이제 홍 기자가 이 PT 할 때 그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아니,
딱 보면은 너무 왜소한 체격의 젊은 여성이어서 경찰들도 아이 설마 저 사람 혼자 하진 않았겠지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자 혼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일이 있겠느냐라는 예. 생각. 이게 경찰도 인간이다 보니까 범하는 그런 실수가 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이 홍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역에서 애인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뭐 공범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전화 목소리도 이제 얼핏 들어보면 남자 목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국과수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홍 씨가 직접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이제 낸 목소리로 이제 나중에는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당시에 경찰이 이 공범 잡으러 정말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다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공범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때 또 끔찍한 일이 또 한 번 더 벌어질 뻔했는데 1호선 승강장에서 전동차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또 선로로 뛰어내렸습니다. 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그런 시도였는데 다행히도 이제 전동차가 정차해서 크게 다치지 않았고 지금 화면에 나오죠. 예, 저래서 다쳤건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친 후의 사진.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부모님들은 얼마나 그냥 뭐 돈 뭐 억수로 줘도 좋으니까 아이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돌아오길 바랐는데 그 바람을 바로 저버렸습니다. 유괴범에게 경찰이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아이는 어디 갔냐? 아이의 어머니를 생각해서도 말을 해달라. 계속해서 추궁해서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한 대학교의 음악대학 6층이었습니다. 음악대학 6층 건물의 6층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다가 버렸다. 물탱크와 벽 사이에 틈이 있는데 거기에다 버려뒀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소 출입이 없는 곳이어서 좀 인적이 드문 곳인데 여기서 실제로 아이가 발견됩니다. 아이에게는 좀 목 주변에 심하게 눌린 흔적이 있었고 나중에 부검 결과 기도가 막혔다고 판단이 됐고요. 일단 그 범인이 왜 이렇게 유괴범이 범행을 저질렀나? 일단 유괴범의 주장입니다. 애인에게 다른 여성이 접근하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큰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 주장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저도 이제 이 아이 유괴 사건 같은 거 뭐 어떤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러니까 범행이 딱 이루어지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대부분 살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걸 얼핏 본 기억이 나거든요. 네, 뭐 48시간 또는 뭐 24시간. 24시간.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특히 지금 이 사건처럼 단독 범행인 경우에는 사실 아이의 행동을 예상하지 못하고 일단 범행은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인형이 아니니까 예. 저항도 하고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입을 막고 목을 조르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목으로도 옛날 기사 제목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너무 울어서 목 졸랐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네요. 자, 그런데 이 검거를 하고 나서 이 홍순영의 정체 다 가짜였다. 일단 이 숙명여대 이제 86학번 정치외교학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 학생증 같은 경우에는 준 학생증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붙인 가짜 와. 학생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대학생인 것처럼 학교도 다녔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대학 입학에 낙방하고 학교를 가지 못했는데도 본인이 대학생인 것처럼 합격 통지서와 등록금 고지서까지 조작해서 세상에. 가족들을 속였고 학교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다녔다고 하고 심지어 졸업식에 와서 사진까지 찍어서 철두철미하게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언론 보도에서 대학생이 유괴를 저질렀다 이렇게 오보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심지어 아까 그 방송국 입사도 했다고 네. 거짓말했다고 했는데 그 졸업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못 갔다고 하면 안 되니까 졸업한 지 한 달 뒤에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지상파 방송국에나 입사했다. 나 기자가 됐다. 가족에게도 속였고 1년 동안 당시 만난 애인에게도 속였습니다. 하필이면 왜또 그렇게 기자야, 속였는데 그러면 속이기만 하면 될 수 없는 것이 학생은 괜찮지만 직장을 다니면 월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급이 없어서 결국에는 큰 돈이 필요했다는 정황도 이때 드러났습니다. 그 교수님, 그러니까 네. 약간 자기의 신분을 저렇게 속이고 보니까 그냥 주변,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속였더라고요. 네, 네, 네. 이거 약간 이런 걸 뭐 어떻게 좀
그러니까 뭐 오늘날은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렇게 해서 통칭 많이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정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잊을 정도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건데요. 이게 일종의 성격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그 지금 판결문에 보면은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상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현병 등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 오늘날은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그 증상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신분을 속인 겁니다. 납치도 그렇게 했고요. 돈이 필요해서 아이를 납치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신적으로 무슨 망상에 시달려 가지고 괴물을 보고 뭐 그런 착란 증세에서 아이를 납치했던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변호사님,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고요. 2심과 대법원에서도 사형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에도 다른 아이를 유괴했다가 5시간 만에 풀어준 일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이런 것까지 함께 다 드러났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당시 기준으로 볼 때 피할 수 없었고 특히 법원도 뭐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지금과 좀 사정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사형 판결이 확정되고 뭐 몇 달 후에 이제 91년 12월에 바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아니, 90년에 범행이 벌어져서 잡혀서 1년 뒤에 바로 사형 집행이 되게 좀 빨리 했던 거 아닌가요, 이거? 당시만 해도 이 유괴 또 유괴 살인에 대해서 사실 법원이 굉장히 좀 강력한 처분을 내렸고 게다가 또 사형 집행도 이런 범행은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당시 기사들을 보면은 사형 집행하면은 또 기사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했다라는 말이 항상 뒤에 따라붙어요. 그런데 이게 91년 12월인데 그로부터 불과 뭐 아주 오래 지나지 않은 98년이 마지막 사형 집행입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는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상당히 빨리 어떤 그 변화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요즘 이제 강력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도 사형 집행 좀 하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곤 하죠.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